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보이면 안 되는데. 올해 우리 그 유예반 중에서 올해가 아니죠. 작년 유예반 중에서 회계학 일부 최고점이 93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원가는 다 맞았다 그러고 한 7점 정도 까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점수가 나온 거야. 본인이 한 7점 정도 못 풀었다 그래. 틀렸다고 하는데 딱 93점. 그러니까 회계학 일부에서 93점 정도 맞으면 나머지 과목을 40점만 맞아도 합격하죠. 자, 숫자는 점수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학 1부하고 회계학 2부 숫자가 나오는 과목을 고득점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세무회계학 원체 고득점이 어렵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 60점 정도만 깔아주시고 회계학 1부에서 80점을 넘기는 게 유예 때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세법학은 세법학 원 같은 경우에 최고 득점이 제가 알기로 73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73점. 73점인가 70점인가. 최고점이. 연락을 해봤자 70점. 대충 하면 40, 50점 되고. 그러니까 이 점수의 편차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기껏 해봤자 총점 10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꽈락만 맞지 않으면. 물론 39점과 41점은 차이가 크겠지만, 그러니까 꽈락만 면하면 결국 40점대냐 50점대냐 그 싸움인 거야, 대부분. 말 문제는, 세법학 원투는, 제 생각이란. 근데 회계학 원투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 편차가 30점도 벌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하게 강조했지만,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걸 80점을 넘기는 걸 목표로 잡으라. 회계학 일부를. 자, 이제부터 목표 점수를 부여합니다. 회계학 일부 몇 점? 최소, 알겠죠? 최소 80 이상. 자, 회계학 2부 몇 점? 자, 60점을 목표로 삼되 50점대 맞아도 다소 무난. 자, 세법학은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자. 한 50점대 정도 맞겠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논술형 문제는 쓰면 꽈락은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꽈락은. 최선을 다해서 쓰면 알겠죠? 모른다 해서 비워두지 않고, 특히 올해 세법학 2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던 그런 분야에서. 근데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써야 돼. 남들 안 쓴 걸 좀이라도 쓰게 되면 거기서 한 1, 2점이라도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수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10점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숫자는 최선을 다해서 썼지만 틀리면 의미가 없는 거지. 자,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는 답이 맞으면 점수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과정 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수가 어째 쪼개지기 때문에 1점, 2점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그러나 원가회계는 한 물음당 5점 정도 되기 때문에 답만 맞아서는 안 돼요. 답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과정. 필수적인 과정은 뭐냐? 맨 마지막 답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과정. 맨 마지막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습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시게 되겠지만, 이미 본 사람도 있겠지만, 연습서에 주 표시되어 있는 걸 해답에 옮겨 적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주 표시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다라고 보여준 거지, 해답에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2차 답안은 이 연습서 해답보다 조금 더 심플하게 적는, 약 7, 80%만 표시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년도에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90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한 과목만 또 8, 90점 맞으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올해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어요? 54점이었죠. 올해 약 12% 정도 합격률이었고 643명 합격했죠. 올해는 60점 이상만 합격시키는데 60점 이상자가 숫자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얼추 한 52.5, 54.여죠.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답 나오죠? 회계학 일부 80점, 나머지 40점 하면 합격이잖아. 합격 아닌가? 합격이잖아. 60점이잖아, 평균. 아닌가? 아니구나. 계산해봐야 되겠네. 4416으로 계산했네. 200점이니까 딱 50점이네. 안 되겠다. 40점 다 까면 안 되겠고 한 45점 정도. 자, 저랑 같이 열심히 해서 유해 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 유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유해 일기 때는 이론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서에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때 많이 풀어보셔야 돼. 그다음에 유해 2기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유해 2기 때는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진도에 따라서 모의고사 문제를 푸시게 될 거야. 그리고 채점을 당하시게 되겠지.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고 약간의 이런 말 해도 되나? 갈굼을 당하시게 될까? 알겠죠?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당해요. 그 올해 93점 맞았던 그 누구도 저한테 엄청 갈굼 많이 당했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 제일 처음에 제가. 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건 무조건 필불합격이다.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었어. 그리고 점수가 초반에는 막 잘 풀었다가 전혀 잘못 풀었다가 유해 2기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더라. 가면 갈수록 거의 다 좀 많이 맞추더라고요. 거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많이 맞췄고 글씨도 좀 더 많이 좋아졌고 과정도 딱 필요한 건 다 있어. 깔래야 깔 수가 없어. 글씨도 엉망이고 뭔가 과정도 좀 약간 좀 빠진 것 같은데 깔 데가 없는 거야. 아주 교묘하게 필요한 건 딱딱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런 능력은 좀 힘드실 거라고 봐요. 유해 2기 때 그걸 좀씩 올리고 유해 3기 정도 되면 이제 좀 원수간 그런 단계로 진입하셔야 돼요. 자,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몇 개월 남아 있어요? 내년 2차까지? 많죠? 안 많아요?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공부를 할 때 지금 100%를 하시면 안 돼, 절대 공부를.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의 80%만 꾸준하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서서히 단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85, 90, 95, 100%라는 식으로. 그래서 막판에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막판에 열심히 해서 정리를 잘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시험 당일날, 시험장. 두 번째 중요한 건 시험 보기 전날. 시험 보기 전날 내일 볼 과목을 이래독 할 수 있냐 없냐가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라도 이래독 하셔야 돼. 끝. 알겠죠?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자, 요게 되어 있어야지 최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날 쌓이고 쌓여야 된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쌓여 나가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자, 이제 사설은 그만하고, 진도표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일단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자, 원가 관리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딱 감았을 때 원가 관리액계가 뭘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계가. 바로 떠올라야 돼. 어떤 과목 하면 딱 체계가 떠올라야 돼.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룰 분야는 자, 원가 관리액의 개간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자, 먼저 체계를 저랑 같이 논하고 나서 그리고 올해 기출문제 풀이를 제가 가볍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뭘 실수했을 확률이 높다, 뭘 틀렸는가 스스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1장부터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그 요약서의 맨 앞에 쭉 보시면 원가 관리액의 개간이라고 나와 있죠. 큰 그림이. 자, 요게 머릿속에 완벽히 들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크다라고 봐요. 지금 이 중에 상당 부분 많이 들어있죠. 제가 하도 강조했어.
나와서 시켜도 그릴 수 있을 정도라고? 안 그러네. 갑자기 시선을 다 해피해. 이렇게 열심히 듣다 갑자기 책을 보네. 자, 그러면 원가 관리 회계는 어떤 학문이에요?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가 플러스 된 거죠. 자, 그럼 원가 회계의 목적은 뭐예요? 공부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원가 회계는 자, 가장 복잡한 형태의 기업인 제조업의 자, 생산품인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거다. 제품 원가 계산을 하는 거다. 왜 제품 원가 계산을 합니까?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재무회계에서 필요하니까. 재무회계에서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액을 알아야 되겠죠. 이 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액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원가회계다라는 거죠. 원가회계의 제품 원가 계산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리회계에서 필요하다는 거야. 자, 내부 정보 이용자가 원가 정보를 알아야지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가 정보를 창출하고자 하는 회계가 바로 원가회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의 주된 목적은 원가회계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제품 원가 계산하는 방법론을 배우는 거다. 방법론을. 아셨죠?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원가 관리회계 기초를 좀 닦고, 자, 2장부터 8장까지가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론을 다루는 장이에요. 자, 그럼 어떤 방법론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자, 원가 배부를 할 때, 자, 원가 배부 기준을, 자, 전통적인 조업도만을 가지고 할 거냐, 다양한 원가 동인을 이용해서 정확한 배부를 할 거냐, 여부에 따라, 자, 전통적 원가 계산과 활동기준 원가 계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 하에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 8장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 하에 또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분류. 자, 제품 원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가를 모아야 되겠죠. 집계를 해야겠죠. 자,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생산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선업처럼 내가 주문을 받아서 주문받은 형태로 그때그때 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각각 다른 제품이 되겠죠. 각각 원하는 배가 다르겠죠. 누구는 뭐 이런 유조선을 만들어 달라, 누구는 이런 군함을 만들어 달라. 요구사항이 다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각 배에 들어가는 자, 재료와 각 배에 투입되는 노동력도 구분해서 파악이 될 거고, 각각 다른 재료, 다른 노동력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 다른 재료가 투입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내가 주문받은 작업을 번호를 부여해요. 개별 작업이라고 해서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개별 작업별로, 즉 결국은 개별 제품이 되겠죠. 그 개별 작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별이 되겠지. 개별 작업별로 각각 원가를 집계하자. 무슨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개별 작업별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작업별로 제품 원가를 집계하자. 일일이 집계하자. 그래서 작업번호 1번부터 1000번까지 오래 작업을 했다면 1000번을 집계하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1000번이 따로따로. 그러니까 원가의 정확성은 올라가지만 노력은 매우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을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우리 스마트폰. 자, 이런 것은 어때요? 미리 설계를 통해서 표준화 시켜놨죠. 미리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정해놨죠. 그리고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더라도 그냥 생산해 나가죠. 생산해서 그냥 팔죠. 판촉을 통해서 대부분 팔죠. 자, 이런 대량 연속 생산하는 형태의 기업은 자, 생각해 봅시다. 각각 일일이 자동차 한 대마다 원가를 개별적으로 집계한다면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갈 거고, 노력과 그 노력 결과인 효익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경제성이 없죠?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자, 처음부터 끝까지라면 이걸 쪼개요, 몇 가지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1공정이라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공정이라 하자. 그다음에 3공정이라 하자. 이렇게 기업이 어떤 제조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정을 구분해요. 그래서 각 제조 공정별로만 집계를 해. 제조 공정별로 집계해서 이 제조 공정을 통과한 산출량의 원가를 배분해. 집계한 다음에 다시 배분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하는 거죠. 이 제조 공정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은 머릿속에 기억해 둡니다. 뭘 가정하냐면 단일 제품을 만든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복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단일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론에서는 단일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 공정을 통과한 제품의 종류는 한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죠. 뭔만 구분하면 되겠어요? 이 제조 공정을 완전히 통과한 완성품과 이 제조 공정에 현재 머물러 있는 기말 제공품만 구분해서 완성품 원가 얼마지? 기말 제공품 원가 얼마지? 이것만 파악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해서 다시 추가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배분하는 걸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제조 공정에 종합적으로 집계한다고 해서 종합원가 계산 또는 공정별로 집계한다고 해서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하죠? 자, 3장에서 다룹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 형태인 자, 종합원가 계산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또 자, 이 결합원가라는 즉 이런 거죠. 우리 정유와 우리나라 석유 나와요, 안 나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정유 제조 국가야.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베네수엘라인가 거기는 세계 제1의 석유 매장 국가인데 석유가 없어서 휘발유가 없어서 차가 가다가 멈춰버려. 휘발유를 못 넣어서. 그래가지고 그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우리가 세계 제1의 산유 국가인데 가장 많이 원유를 매장하고 많이 만드는 국가인데 어떻게 우리가 쓸 휘발유가 없냐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원유는 없지만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 공장은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사서 가공해서 비싸게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원유를 투입하게 되면 제조 공정에 단일 제품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원유를 투입하면 이제 비등점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몰라. 비등점이 저도 정확히는 몰라. 우리 과학이 약하잖아. 우리가 문과라서. 근데 비등점에 따라 즉 어떤 온도에 따라 뭐 간단하게 맞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온도에 따라 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벙커스유, 그다음에 원유 찌꺼기인 아스파트 원료로 쓰는 피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일정 비율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그 생산량을 웬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자, 환경 파괴 주범인 경유를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당연히 생산 안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공기 심합니까, 미세먼지? 빨리 떠나고 싶지 않아요? 청정 국가로?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아주 공기 좋았어요. 진짜 눈이 내리잖아. 그럼 입 벌리면 돼. 눈 먹으면 돼. 갈증 싹 사라지고 아주 깨끗한 청정 눈이야. 지금 입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입 벌린 사람은 병원에 입원하게 돼, 이제. 자, 이렇게 어쨌든 환경 파괴의 주범이 중국 때문인지 알았는데 최근 연구 결과 꼭 그것만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있다는 거야, 스스로. 어쨌든 환경 파괴 주범은 경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내가 경유를 생산하고 싶지 않지만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나온다는 거야, 얘가. 자, 이처럼 생산량을 내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이런 결합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연산품 또는 결합제품이라고 말하죠. 또 그 찌꺼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찌꺼기도 나와. 근데 약간의 판매 가치를 갖고 있는 찌꺼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석유 찌꺼기, 원유 찌꺼기, 아스파트 원료. 자, 이런 부산물. 이렇게 연산품과 부산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원가를 계산할래? 자, 이거는 뭐가 필수적인가요? 종합국가에서 필수적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연산품이 분리가 되는 시점은 제조 공정에 특별한 오해사항이 없는 한 마지막 시점이라 완성이 되면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99% 제조 공정에 진행 중이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휘발유인지 등유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론에서는. 자, 그래서 이 제조 공정이 처음부터 100%까지는 복수 제품이 아니면 단일 제품이에요. 단일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완성품도 있을 거고 기말정품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이 필요하겠죠. 자, 근데 종합원가 계산만 해가지고는 원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완성이 되긴 됐는데 완성이 되면서 10개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완성이 되면서 분리가 돼요. 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 결국 이 완성품 원가가 있었겠죠.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해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품 원가를 파악을 했겠죠. 근데 이 완성품 원가를 또 한 번 배분할 필요가 있겠죠. 10개로 분리가 됐으니까. 그럼 이 완성품 원가를 뭐라고 하자면 결합원가라고 해요. 결합원가. 이 10개의 결합원가. 그래서 이 결합원가 배분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을 통하여 우리가 결합원가 배분이라는 걸 추가로 더 다뤄야 된다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3장 종합원가 계산 다음에 개간 보면 그 아래 표시가 되어 있죠. 4장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해됐습니까? 자, 어쨌든 개별 원가 계산이냐 종합원가 계산이냐 이거는 원가를 어떻게 짓게 할래? 자, 생산 형태에 따라 실은 정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했고 이제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자, 제품 원가를 계산할 때 어떤 원가로 계산할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실제 발생한 원가로 계산할 수도 있고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원가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제품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사후적으로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실제 원가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실제 원가로 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실제 원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 이거야. 첫 번째는 너무 원가 계산이 지연돼. 다 지나야지 알 수 있으니까 실제 원가는. 사전에 미리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1년 또는 한 달 또는 1년이 지나야지만이 실제 원가 계산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안 되겠구나. 너무 지연되구나. 회계 기간 중에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실제 원가를 파악해서 원가를 계산하면 너무 지연되니까 많은 기업들이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원가를 계산해요. 월마다. 분기 또는 월마다. 자, 월마다 만약에 원가를 계산한다 또는 분기마다 원가를 계산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매월 매 분기마다 실제 발생한 금액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제조 간접 원가 배부 기준도 달라지겠죠. 매월 매 분기마다 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제품인데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이 달라져서 뭔가 단가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제품 원가가 변동해 버린다는 거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 놓은 사전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 있어요. 실은 100% 사전적인 건 아니고 사전과 사후가 좀 결합된 그런 믹스된 형태인데 제조 간접 원가 때문에 제품 원가가 지연되고 변동하고 하는구나. 학자들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사전에 미리 제조 간접 원가만 배부율을 정해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는 미리 정해놓은 예정 배부율에 따라 배부를 하자. 나머지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파악해도 지연하거나 변동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실제 원가로 파악을 하고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정상 원가 계산이라 하죠. 또는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정상이란 말은 무슨 의미죠? 정상이란 말은 평균의 개념이에요. 평균시켰다. 미리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정해놨으니까 동일한 제품이라면 단가가 거의 일정하다는 거죠. 거의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자, 실제 원가 계산에 대비하여 사전적 원가 계산 방법의 하나인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자, 표준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표준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마저도 미리 정해놓은 표준 원가를 사용하여 제품 원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자, 제조 간접 원가 쪽은 차이가 없어 실은 크게. 근데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마저 미리 정해놓은 표준 원가로 측정하자. 이게 표준 원가 계산이죠. 자, 여러분들이 올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파트라고 생각해요. 초기 그래, 초기. 실은 제가 2017년도 2,000원 두 문제 다 맞힌 거하고 똑같아. 제가 이거 나올 거다라고 두세 개 찍었는데 거기서 다 나왔단 말이야. 근데 작년에 초기 안 와, 이상하게. 아니야, 작년이야, 올해. 자꾸 물어보는데 이상하게 올해 마지막까지 촉이 안 오는 거야. 올해는 어디서 나오지? 이상하게 촉이 안. 제가 예전부터 회계사 쪽 강의할 때부터 2차 잘 맞추는 걸로 유명했어요. 한 번은 2005년도에 그 신림동에서 특강에 달아가지고 2차 특강을 했는데 한 문제를 거의 그대로 맞췄어. 2차 특강 몇 시간 안 했는데도 거의 그대로 나왔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그 신림동 한 번 더 오라 그래서 한 번 더 와주라고 와달라고 해서 가서 했는데 막 너무 바글바글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잘 맞추는 걸 원래 유명해. 예전부터 공부할 때도 또 잘 찍었어. 여기 나올 것 같다 하면 잘 나왔단 말이지. 이게 효율적인 공부를 나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상하게 올해는 촉이 안 오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올해는 종합예산 큰 문제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야. 10년이 뭐야? 2000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작은 문제로 2015년인가 물음 1개 정도 나왔었고, 종합예산이 올해 15점 정도 되잖아. 2부에 5점이니까. 그래서 내가 촉이 안 왔던 것 같아.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촉이 안 왔구나. 이상하게 올해는 이게 나올 것 같다라는 그 신이 내리지가 않더라고, 이게. 신이 강림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잠깐 말해서 했는데, 자, 표준 원가 계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제품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따라 몇 가지 원가 계산 방법이 있어요? 3가지. 자,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자, 요것들이 완벽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까지 해서 5장 정상 원가 계산, 6장 표준 원가 계산. 자, 마지막 이제 전통적 원가 계산화 마지막 장의 7장에서는 자, 제품 원가를 이제 어떤 원가 요소를 포함하여 제품 원가로 볼 거냐. 어떤 원가 요소가 제품 원가라고 볼 거냐. 즉, 제품 원가 구성 요소를 뭐로 할 거냐.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자, 제품 원가 구성 방법론이라고 그러죠. 구성 방법에 따라 3가지 원가 계산 방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는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다. 전부 원가 계산. 아니야.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야. 변동 원가 계산. 아니야. 진실한 변동 원가는 단기적으로 직접 재료 원가뿐이라고 봐야 되니까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야. 초변동 원가 계산. 이게 3가지로 또 구별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서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실제 정상 표준, 전부 변동, 초변동 이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자, 최신 원가 관리 원가 계산 방법인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배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도 방금 말했던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실제 정상 표준, 전부 변동, 초변동 다 결합 가능해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자, 실제 정상 표준과 결합된 내용이 주로 나오지만 네, 이론적으로 다 결합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 원가 계산 방법이 무려 전통적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실은 혼합 원가 계산도 있어.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논외로 따지고, 그다음에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 그다음에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자, 총 몇 가지예요? 응? 네, 맞습니다. 36개나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다 결합되니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2차 때는 다 결합 가능하니까. 근데 요 중에 실질적으로 약 공부해야 될 건 한 두세 개 정도 형태? 그 정도 될 것 같아. 실제 우리가 2차 때 필요한 내용은. 아셨죠? 이거 공부하고자 하는 게 무슨 회계? 원가회계. 올해 관리회계에서만 2문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가회계에서는 최소 1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 아니면 2문제 다 나올 수도 있어. 이 세무사 시험은 꼭 원가 1문제, 관리회계 1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관리가 약 54%, 원가가 약 46% 정도 되지만,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로 봐야 되지만, 어떤 애는 원가만 두 문제 나오고, 어떤 애는 관리만 두 문제 나오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할 건 다 해놔야 됩니다. 특히 유예 때는. 찍어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 점수는 몇 점이니까? 80점인데, 원가에게는 40점에서 최소 36점 이상 맞자는 게 목표예요. 최소. 그리고 나머지 재무에게서 60점에서 한 36점 정도. 왜 불만 있어요? 원가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세무사 원가 2차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회계사 2차 원가는 어려워 실은. 그래서 회계사 2차 원가는 60점 넘기는 게 실은 만만치가 않아. 뭐 이상한 문제도 나오고 해서. 근데 세무사 2차는 한 만큼 나와. 목을 너무 비틀었어. 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풀어야 될 모의고사 문제 수준이 2차 실제 기출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대부분 어려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2차 문제가 쉽게 느껴질 거예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관리회계로 넘어갑시다. 자, 관리회계는 크게 딱 두 개만 생각합시다. 관리회계도 전통적인 관리회계와 일단 최신 관리회계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관리회계, 최신 관리회계 또 그 안에 또 두 개로 또 쪼개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리회계는 자, 주로 경영자를 위한 학문이에요. 내부 정보 이용자가 대부분 경영자가 많으니까. 자, 경영자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경영자가 앉아서 뭐예요? 커피 마셔요? 신문 봐요? 보죠. 커피도 마시고. 왜 신문 보고 왜 커피 마십니까? 커피 마시면서 생각하고 신문 보면서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뭐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첫째, 경영자가 가장 하는 일이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자, 계획을 세우겠죠? 뭐 계획 세운 다음에 뭐 해요? 이제 실행에 옮기라고 독려하겠지. 실행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후 결과가 발생하겠죠. 사후 결과하고 당초 계획을 비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과평가라고 하죠. 성과를 평가해야 되잖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에 옮기고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계획과 통제라고 한다는 거. 계획과 통제. 자, 따라서 해봅시다. 계획과 통제. 자, 계획과 통제는 영어로 plan, do, see. 알겠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몸이 건조하게 말고 악센트를 넣어서 랩 할 줄 알잖아. 자, plan, do, see. plan, 계획을 세운다. do, 실행에 옮긴다. see, 평가한다. do는 이론 없습니다. 알겠죠? plan과 see가 있는 거죠. plan과 see. 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를 해요.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좀 이따 그걸 다시 배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영자가 또 수시로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들 거냐. 중국업자가 싸게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업체로부터 외부 구입할 거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의사결정. 관리회계는 실은 두 개만 공부하면 돼요.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숨어있는 또 하나의 목표가 원가 절감. 알겠죠? 원가를 잘 관리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사고. 크게는 세 가지 사고지.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원가 절감. 근데 원가 절감은 전통적인 관리회계에서는 별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자, 최신 관리회계 쪽에서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이고, 자, 전통적인 관리회계는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지금 왁구가 잡히고 있어요? 오늘 이거 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오늘 가서 도화지에 연필을 딱 해서 개관을 먼저 쫙 그리는 거에서 완벽히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이게 어떤 공부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 개관만 잘 되어 있으면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우리 인터넷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하고 주소를 정확히 모르고 매번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야 되는 경우하고는 다르잖아요.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플랜 도스인데 먼저 계획과 통제부터 잠깐 설명해 봅니다. 플랜 도스인데
이건 없습니다. 1호.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자, 플랜과 관련된 건 관리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자, 10장에서 다루는 CVP 분석. 왜 우리가 CVP 분석을 공부할까요? 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영업활동에서 주로 영업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데 CVP 분석이 필요해. 그래서 원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CVP 분석이 가장 중요한 계획 수립 중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이 CVP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관리액의 기초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관리액의 기초를 여기서 우리가 닦는 거하고 똑같다.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초를 배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다? 올해 시험에 나왔던 종합예산이다.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 자, 종합예산. 요 두 개가 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이익에 관한 계획.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재무제표를 작성해 보자라는 거.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산은 현금 예산이지만, 자, 그 다음에 C는 자, 전통적인 관리에서 C는 12장에서 다루는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 알겠죠? 책임 회계 제도 하에서의 자, 성과 평가. 그래서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으로 구분해서 각각 평가하는데요. 자, 요 중에 2부의 쪽에서 올해 나왔었죠. 2부의 쪽에서. 실은 모의고사만 잘 풀었어도 다 맞췄을 것 같아. 그 유해 1, 2, 3기 모의고사만 잘 이렇게 다루었어도. 종합에선 뭐 모의고사 문제 여기 연습 문제가 거의 똑같단 말이야. 종합에서 뭐 의사결정은 뭐 원체 일반적이 나왔으니까 특별조문적으로 올해 시험.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다뤄봅시다. 자, 의사결정 일단 구분해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구별하자면, 자, 내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어떤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 그러니까 숫자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바로 확실성 의사결정과. 확실하냐? 상황이 확실하냐? 아니야, 불확실해. 정확하게 뭐 특별 주문 수량이 10,000개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10,000개일 확률도 있고 뭐 20,000개일 확률도 있어. 이렇게 불확실한 경우. 자, 불확실성. 이렇게 일단 두 개로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실성과 불확실성으로 구별한 다음에 물론 다시 또 구별을 한다는 거지. 확실하고 의사결정의 효력이 1년 이하에 다 끝나버리는 거. 자, 화폐 시험같이 따질 필요 없겠죠. 1년 이하에 다 끝났으니까. 자, 이걸 우리가 뭘 한다? 단기 의사결정이란다. 그래서 화폐 시험 가치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떤 수익, 원가, 이익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 올해 또 한 문제 여기서 다 나왔죠? 주로 특별주문 쪽 관련해서 올해 100% 여기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틀리면 안 돼, 알겠죠? 근데 한 물음이 좀 어려웠어. 한 물음은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기 의사결정. 즉 의사결정에 내가 의사결정을 행한 효과가 5년에 걸쳐서 끝나. 그러면 지금의 가치와 5년 후 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 뭐가 필요해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알 필요가 있죠. 자, 전체 5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버리니까 현금 흐름이 더 객관적인 수치니까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이걸 자본의 사안이라고 하죠. 근데 2차에서 가장 시험이 안 나오는 거. 근데 과입표 치면 돼요, 안 돼요? 동차 때는 쳐도 돼, 싫어. 시간 없으니까. 동차 때는. 저는 뭐 기본적인 거 알려줬지만 쳐도 되지만 유예 때는 치면 안 돼, 알겠죠? 세모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건 해. 뭐 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물음 한 개 정도 대비해서. 자, 이것도 실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불확실성. 근데 불확실성하고 불확실성의 장기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 회계사 쪽도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은 뭐가 중요하냐면 불확실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어떤 추가적인 정보든지 그냥 다 내가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니죠. 내가 획득하는 이 정보의 가치가 뭐보다 더 높을 때만, 정보료보다 내가 지급해야 되는 정보료보다 더 높을 때만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뭘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정보의 가치가 얼마냐? 완전 정보의 가치가 얼마지? 불완전 정보의 가치가 얼마지? 이걸 뭐라고 하죠? EVPI, EVSI라고 하죠. 자, EVPI는 나왔지만 EVSI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세무사 이체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패스해야 됩니까? 가볍게 패스가 아니라 기본만 익히자, 알겠죠? 나오면 쉽게 나올 거니까 처음이니까 기본만, 딱 기본만. 그래서 자,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요게 바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 자, 시험에 있어서 양대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바로 CV 분석과 단기 의사결정이에요. 두 개 가장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두 개가. 자, 2017년도에는 이거 이렇게 다 나왔었고 2018년도에는 이게 나왔었죠. 해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최소한 물음 한두 개라도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개는 항상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관리에서 자, 성과평가의 개념도 필요하고 요 단기 의사결정의 개념도 알아야지 완벽히 이해가 가능한 대체 가격 결정. 자, 분권화된 사업부 간의 내부 대체 거래를 행할 때 각 사업부는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겠죠. 기업 전체적으로는 대체가 유리할 수도 있고 비대체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가 다 결합된 파트가 있어요. 물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의사결정 개념이 더 중요해요. 실은. 그래서 자, 13장 단기 의사결정, 14장 장기 의사결정, 15장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16장 자, 대체 가격 결정. 요거 배웁니다. 자, 대체 가격 결정은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거 2차에서 은근히 큰 문제를 한 번씩 나와. 전체 한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항상 이 단기 의사결정, 성과평가가 약간 좀 관련이 있게 나와. 그러니까 대체 가격 결정을 좀 잘 해두셔야 돼. 자, 요까지가 전통적인 관리에게. 즉,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시험 봤으면 요까지만 다 공부하면 돼요. 좀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공부량이 좀 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20년 이후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서는 요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제목은 실은 없어요. 그냥 최신 관리액이야. 최근에 그 도입된 내용들이야. 근데 요걸 우리가 전략적 사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걸 뭐라고 하냐면 최신 관리액이라고 해도 되고 전략적 관리액이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전략적 관리액이 그런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짜증나면 그냥 최신 관리액이라고 하세요. 알겠죠? 중요한 말 아니니까 시험에 있어서.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전략적 관점에서 전략을 염두에 두고 전략하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업의 전략이 뭐예요? 어느 기업이든 영유 기업의 전략은 뭐예요? 딱 한마디만 생각합시다.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남고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전쟁이란 말이야, 기업. 자, 생존과 경쟁 우위란 말이야. 자, 즉 생존이야, 생존. 전략하면 딱 어려운 말 기억하지 마. 생존, 살아남아야 돼. 자, 뭘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쟁 우위를 내가 어디에 살아? 경쟁에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생존 이꼴 경쟁 우위단 말이야, 경쟁 우위. 경쟁 우위를 얻자라는 거야. 경쟁 우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회계가 전략적 원가 관리예요. 알겠죠? 전략적 원가 관리. 여러분들 내년에 경쟁 우위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올해는 2차에서 생존하지 못했잖아. 죄송하지만 그러잖아. 내년에 그러고 싶어요? 내년에는 2차에서 생존하고 싶잖아. 저 넘어가고 싶어. 뭐가 필요해요? 경쟁 우위가 있어야 돼. 자, 우리의 경쟁 우위 과목은 회계학 1부. 80점. 자, 그러면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는 자, 원가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과거에 관심 있지 않았던 품질도 필요하잖아.
품질도 올려야 되겠지. 품질 능력을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품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경쟁 우위도 필요하잖아. 남보다 빠르게 고객 요구를 내가 맞춰주면 경쟁 우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시간에 대한 경쟁 우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원가를 줄이자, 품질을 높여서 품질 원가를 낮추자. 또 시간에 대한 경쟁 우위를 올려서 시간 원가를 낮추자.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하는 게 바로 전략적 원가 관리라는 거예요. 전략적 원가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심플하게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채택한 전략을 잘 달성했는가 뭔가 평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략적 성과 평가, 전략적 역시 여기는 원가를 관리하는 거고. 자, 왜 원가 관리를 하죠? 원가, 품질 원가, 시간 원가 다 원가가 개입됐단 말이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가 관리를 하고 자, 전략적 성과 평가. 2차에서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말 문제만 좀 대비하면 되겠어. 그럼 딱 뭐만 떠오르면 돼요? 균형 성과표. PSC 균형 성과표.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되겠어요. 자, 회계사에서는 한때 여기서 되게 시험문제 많이 나왔어요. 뭐 100점에서 한 40점 이상 나왔어, 보통. 몇 년 동안 해서. 근데 최근에 회계사 시험도 이쪽이 좀 비중이 줄고 있고 세무사는 많이는 안 나와 이쪽에서.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것만 꼭 집중해서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게 바로 전략적 원가 관리, 최신 관리겠죠. 이렇게 구별해서 배우면 되겠다. 자, 뭐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숙제 내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도화지 있죠? 아니면 그냥 팔처지에다가 안 보고 이 원가 관리액의 전체 계산을 한번 표시를 해서 저한테 제출하세요. 알겠죠? 점수를 부여하겠다. 그게 모의고사다. 안 보고 그 양심에 맡기겠다. 자, 한 가지가 빠졌단 말이야. 뭐가 빠졌을까요? 원가 회계는 과거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생산한 제품의 원가를 계산했단 말이죠. 근데 관리회계 쪽으로 넘어와서 봤더니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거란 말이야. 계획을 세운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잖아. 의사결정도 미래에 대한 어떤 상황이잖아. 과거 원가고 요거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의사결정이니까 미래 원가가 필요하단 말이야. 과거 원가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 과거 원가고 여기는 미래 원가가 필요해. 원가회계에서는 과거 원가를 계산했고 지난 1년 원가를 계산했고 관리회계는 미래 원가가 필요해.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원가회계에서 관리회계로 넘어갈 때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있죠? 뭐가 필요해? 원가 추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대부분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상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미래 원가를 추정하는 거야. 과거 원가를 토대로. 그래서 원가 추정. 자, 2차에서 필요한 거 원가 추정. 나머지 필요 없어. 1차 과목이니까. 1차 내용이니까. 하나만 기억하자. 무슨 법? 고저점법. 고저점법은 2차 문제 풀 때도 꼭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관에다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2교시 때는 기출문제를 풀어주겠어요. 2018년도 기출문제를.